안녕하십니까.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의 원장으로 있는 김병일입니다. 세종경영자문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 학회와 저희 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를 지나며 전 세계적인 변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경영의 올바른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을 기획하고 부작용을 예측하여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스마트한 정책 기획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지방과 상생할 수 있는 균형 발전 정책을 기획하고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지역 정책과 평가가 필요합니다. 국가 경영은 100년 앞을 내다보며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기획되고 평가되어야 합니다.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체계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개별 정책들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각 정책의 효과와 부작용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통계를 넘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이 기획되고 평가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한 이번 세미나에서 이러한 주제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함께 세미나를 준비한 세종경영자문은 2005년에 설립되어 지난 16년간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등 주요 부처와 공공기관의 전략 컨설팅을 수행해온 기관입니다. 최근에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 분야로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전문 기관입니다. 아울러 한국 시스템 다이내믹스 학회는 미국 MIT 대학에서 태동한 세계 시스템 다이내믹스 학회의 한국 지회로서 시스템적 사고의 관점에서 정책 생태계를 기획하고 그 효과와 부작용을 시뮬레이션 해온 전문가 집단입니다. 오늘 세미나의 제1세션에서는 지역경제 정책에서 우리가 그동안 당연히 생각했던 통계청의 통계가 빅데이터 시대에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제2세션에서는 데이터를 활용한 선순환 정책을 어떻게 기획하고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소개해드리는 연구와 방법론들이 향후 우리나라의 합리적인 국가 경영과 정책 수립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부디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를 준비해 주시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전략에 관한 대표적인 전문가분들, 또 기관들이 함께해 주신 아주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략에 관해서는 크게 직관으로 전략을 짤 것이냐, 아니면 데이터로 전략을 짤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함께 공유하고 결합해서 전략을 짤 것이냐,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다. 경영학에서는 어떤 조직의 수준을 평가할 때 그 조직의 평가하는 체계와 수준을 보고 조직의 수준을 알 수 있다, 이런 말도 있고요. 또 전략은 비로소 평가를 통해서 완성된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의 중요한 전략에 대해서 기획하고 평가하는 주제에 관한 연구 세미나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롭게 또 오늘 많이 배우고 또 유익한 시간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전략을 평가할 것이냐, 크게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잘 보이지는 않지만 작동을 잘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AI, 블랙박스의 접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한 땀 한 땀 잘 지식을 쌓아 올린 전통적인 방식, 그러나 속이 잘 들여다보이는 화이트박스 기반의 접근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더 잘 결합하면 분명히 더 좋은
평가가 이루어질 텐데요. 더 좋은 평가가 만들어지면 우리에게는 어떤 더 혜택이 있을까요? 평가의 수준이 높아지면 우리 삶에는 어떠한 혜택이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택을 함에 있어서 효용이 증가하고 깨달음이 증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정보의 이득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의사결정 나무 디시전 트리에서도 가장 정보의 이득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다양한 지표들을 가지고 계산을 해냅니다. 그때 한 가지 지표가 엔트로피 지수이고 하나가 진위 계수인데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 이 진위 계수가 들어있어서 또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더 나은 깨달음을 가지고 있으면 못 보던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인사이트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오늘 발표하신 내용 중에 빅데이터를 통한 지역별 불균형에 대한 모습도 더 볼 수 있다는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런 중요한 행사를 준비해 주신 세종경영자문 그리고 국가경영전략연구원 그리고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 학회 그리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바로 1세 시험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세 시험부터는 이제 저희 마이크를 이제 사회를 마친 김성중 교수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슨 과거에 배웠던 분이 있지만 또 처음 뵙는데 이렇게 굉장히 흥미로운 또 세미나를 만들어주시고 와서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보니까 이 세션 다 같이 이렇게 모이신 것 같은데 제가 뭐 발표자들 좀 소개를 해야 됩니까? 서로 그래도 우리가 공식적이니까 좀 간략하게 우선 첫 번째 세션에 두 분 발표자가 있고 토론자가 두 분 계시는데 우선 첫 번째 발표자이신 우리 조영진 서울대 박사과정이시는 또 세종경영자문의 대본연구원이신 조영진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두 번째는 이철승 우리 전략 컨설팅 본부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토론을 하기 위해서 동남 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의 정윤기 신무관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윤정욱 농계협회 데이터 사업센터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가 지금 시간이 4시 20분부터 2시 20분부터네요. 2시 20분부터 3시 40분까지 예정이 되는데 아직 시간이 2시 20분이 안 되네요. 네, 자, 아무튼 다 오셨으니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고 제가 뭐 사회자로서 특별히 할 이야기는 없지만은 이 세미나 주제를 봤을 때 제가 좀 떠오르던 생각을 간단하게 몇 마디만 더 말씀을 좀 드리고 가벼운 분위기에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이 GDP라는 소득 통계라는 게 이게 얼마나 정확하냐 부정확하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그래가지고 기억이 굉장히 생생하게 나는데 그때가 80년대 초반인데 제가 미국에 가가지고 보니까 그때 미국의 당시의 상황이 제2차 소기파동이 나고 미국 경제의 산업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이제 무역 적자가 누적이 되면서 옛날에 러스트벨트라는 데가 무너지고 하면서 이제 70년대까지는 원 인컴 패밀리였던 게 이제 투 인컴이 가지 않으면은 생활 수준 유지하기 어렵다 이런 이슈가 나올 때 과연 우리가 인컴이 2배가 늘어났는데 이게 실질적인 GDP는 떨어지지 않았냐 이런 논란이 많아가지고 이게 시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로서는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는데 굉장히 신기하면서 열심히 시험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점수는 잘 받았는지 잘 못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공부했는데 그 논의가 지금까지 쭉 연장이 되는데 시대의 변화를 좀 실감하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이제 투인컴이 되니까 여자분들이 그러니까 직장에 나오니까 과거에 가사노동이 전부 다 외식이 늘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세탁기라든가 집에서 그 매출이 늘어나게 되고 이러면서 지출이 늘어나게 되고 그 소득과 그
과거에 이런 소득 안 잡히더니 갑자기 잡히게 됐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그 늘어났는데 실제 삶의 질과 이게 그냥 소득 증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빅데이터 시대가 되니까 보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캐치할 수 있느냐 이런 관점인 것 같아요. 시대의 변화와 기술적 변화를 반영해가지고 실제적인 소득을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어서 대단히 흥미롭고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정말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궁금증을 살짝 나누면서 한번 이런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고 또 토론하시는 분들도 있죠. 코멘트를 좀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발표는 우리 조영수 선생님이 빅데이터 기반의 지역내 총선 통계 작성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서울대 경제학부에서 박사과정 중에 있는 조영신이라고 합니다. 이전 기회에 저희 그 세종 경영자문이랑 같이 일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GRDP에 관해서 뭐 저도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연구에 참여하게 됐고 지금 현재도 아직은 사실 이 GRDP 데이터는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니고 좀 더 추가 연구나 보완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 선생님들께서 한번 같이 보고 생각해보고 또 코멘트로 같이 주실 수 있으면은 참고해서 앞으로 좀 더 이제 데이터의 완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발표는 먼저 파트가 크게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GDP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그 작업하고 있는 GRDP에 대해서 현재 지금 활용되고 있는 지역 경제 지표랑 그다음에 지역 내 총세나 GRDP 자료가 어떤 것들이 있고 지금 어떻게 이제 통계가 발표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존의 GRDP 통계 측정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으로 5장에서는 GRDP 측정 방안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네,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장 배경은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그냥 그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 다 드린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 1665년부터 사실 이 논의가 시작이 돼서 GDP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조금 지금 GDP랑 개념이 다르긴 하지만 이때부터 이제 논의가 시작된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처음으로 생산적 노동하고 비생산적 노동을 이제 구분을 한 게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 GDP 개념이 자리 잡은 것은 이제 1934년에 사이먼 쿠즈너츠부터 시작해서 이제 84년에 이제 리처드 스톤의 GDP 및 국민계정 개발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GDP의 그 발전사라고 아주 간략하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GDP 측정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아시다시피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가가치 접근법이고요. 두 번째는 소득 접근법이고, 세 번째는 최종 수요 접근법이 있습니다. 부가가치 접근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 내에서 산출된 총액에서 이제 중간 투입액을 제외하게 되고, 소득 접근법 같은 경우에는 모든 소득에서 이제 정부 보조금을 빼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계산이 됩니다. 또 최종 수요 접근법 같은 경우에는 공장 설비, 투자 여러 가지 투자들, 그리고 정부의 재화 및 서비스 금액, 그리고 재화 및 서비스의 순수출로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 세 가지 접근법 모두가 이제 각 동일한 값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제 실제로는 GDP에 사용되는 이제 이런 그 자료들이 너무 방대하고 또 종류가 많기 때문에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이제 같아야 된다. 그 GDP 이제 이게 저희 우리나라 성장률 자료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하향 추세, 그러니까 경제가 아무래도 규모가 커지고 발전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10% 이상 나왔던 성장률이 지금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보시면 여기에 오일 쇼크, 그리고 IMF,
그리고 이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리고 현재 코로나 사태까지 이렇게 좀 가파른 하락을 보였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죄송한데 마스크 좀 벗고 해도 될까요? 네. 잠시만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 이제 연구 주제인 지역 경제 지표와 지역 총생산 GRDP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여러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역 경제 지표는 우선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립도, 가구 특성별, 소득 구간별 가구 분포, 소득 만족도, 소비자 물가 지수 이렇게 있고요. 그 외에도 뭐 고용률이라든지 일자리 만족도, 세대당 자가용 수 이런 이제 주로 정책에 많이 사용되는 그 데이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지금 측정하고자 하는 지역 내 총생산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이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시의적절하게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활용도가 조금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제 이게 GRDP 현재 통계청에서 나오고 있는 GRDP 자료인데요. 일단 시도별로 연도별로 나오게 되어 있고, 그리고 18년까지, 잠정치는 19년까지 지금 현재 산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군구 단위에서 GRDP도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문제점을 좀 살펴보면은 이제 앞선 이 시도별 자료에서도 볼 수 있지만 좀 기준 시점과 공표 시점 간의 차이가 좀 큽니다. 그냥 일면으로 시의성이 좀 떨어져서 활용 가치가 낮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GRDP 추산에 필요한 기초자치단체 단위에 통계가 충분하지 않고 체계가 아직까지는 일관되게 다 이렇게 잡혀있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정확도에 조금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큰 한계 중에 하나는 이제 생산 계정의 측면에서만 작성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 이 방법이 제일 측정하기가 쉽고 그다음에 빨리빨리 나올 수 있는 그런 통계여서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3면 등가의 법칙에 따라서 모든 계정이 다 똑같아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생산 계정하고 소비 계정 측면에서 작성된 GRDP 값이 오차가 조금 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통계청하고 빅데이터 저희 기반 통계 이제 GRDP 비교인데요. 이제 통계청에서도 저희 빅데이터 기반에서도 울산광역시가 제일 높은 걸로 나오고요. 하지만 세부적인 순위에서는 조금씩의 차이가 보시다시피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저희 그 세종경영자문하고 통계청 자료의 수치 차이를 비교해 본 건데요. 아까 표에서도 보셨다시피 조금씩 지역별로, 시도별로 차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 그 추정치가 훨씬 높은 반면에 서울 같은 경우는 통계청 추정치가 좀 더 높게 잡힌 그런 그 수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세부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GRDP를 좀 구성하고 측정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지출 같은 경우에는 지역 내 거주자의 지역 내 소비, 그리고 지역 외 거주자의 지역 내 소비, 그리고 외국인의 지역 내 소비가 있고요. 기업 투자 지출에서는 설비 투자, 건설 투자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고, 정부 지출에서는 지방 정부 지출만 이제 산입이 됩니다. 국가 전체, 그러니까 중앙 정부 지출 같은 경우에는 GRDP 자료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대내외 유출입의 경우도 수출과 수입 둘 다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민간 지출과 기업 투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 빅데이터를 사용해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정부 지출과 대내외 유출입의 경우에는 기존 통계청의 자료를 가져다가 쓰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저희가 실제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GRDP를 추정한다고 할 때, 저희가 실제로 이제
그 추정의 핵심 부분이라고 하면은 민간 지출하고 기업 투자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 지출 같은 경우는 지금 중앙통계청에서는 총 소비 부분만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 외 지역별로 나눠서 이제 추정하는 자료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먼저 민간 지출 측정 방안을 살펴보면은 처음 이 CRM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희가 추정하고자 하는 시군구 지역 내 민간 부분 총 지출 총액이고요. 그다음에 CRRM 같은 경우는 각 시군구 신용카드 지출 금액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각 시군구 전체 민간 부분의 현금성 지출 총액을 더해주게 되면은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지역 내 민간 부분 지출 총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각 항목마다 살펴볼 텐데요. 먼저 CRRM, 그러니까 각 시군구별로 신용카드 지출 금액. 이거는 저희가 BC카드 개인 소비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BC카드 개인 소비 데이터에는 연령별, 지역별, 성별 이렇게 세부적으로 다 지출 금액이 나와 있고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CRM, 그러니까 요 텀으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요거는 여기 BC라고 적혀 있는 거는 저희 자체 BC 카드 자료고요. 그다음에 T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총 카드 소비, 카드 총 소비 금액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저희가 BC 카드 자료밖에는 아직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써 그 전체 카드 소비 지출액 중에서 BC 카드가 참여하는 비중을 멀티플라이어로 바꿔서 곱해줘야 이제 그 신용카드 전체 지출 총액이 아시다시피 이제 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현금성 지출 총액 같은 경우는 현금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추적이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하는 방법은 이제 국가 전체 민간 부분 현금성 지출 총액을 그 국가 전체 신용카드 지출 총액으로 나눈, 즉 이제 총 지출 중에서 신용카드로 얼마나 사용하는지에 대한 또 퍼센티지를 멀티플라이어로 또 바꿔서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플러스 요걸 하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지역 내 민간 부분 지출 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투자 지출인데요. 이건 조금 더 복잡하긴 한데 우선 이것도 저희가 그 현재 통계청에서 나오고 있는 설비 투자 지수를 활용을 해서 이제 기존의 그 설비 투자 총액을 나눠주는 형식으로 이제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Y는 연 데이터라는 얘기고요. S는 산업을 뜻합니다. 그리고 M은 이제 해당 월, month를 뜻하고요. 그래서 우선 각 시군구 설비 투자 총액은 국가 전체 설비 투자 총액 그 자료가 있는데요. 산업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을 각 지역마다 그 전기 사용량의 비중, 각 그 산업의 전기 사용량 비중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지역의 그 해 연도에 설비 투자 총액이 나오게 되고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월별 자료이기 때문에 월별로 찢어줘야 되는데, 그 찢어주는 방법은 이제 설비 투자 지수에서 해당 연도 설비 투자 지수에서 해당 월이 차지하는 비중을 갖고 이제 찢어주게 됩니다. 조금 복잡하죠. 저도 사실 이거를 제가 만들었는데도 설명할 때마다 좀 저도 조금씩 이제 명확하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연도별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 사용량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이제 월 데이터로, 월 설비 투자 총액 데이터로 만드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민간 지출하고 투자 지출 이 두 개를 가지고 이 부분까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정부 지출과 대내외 이출이 될 경우에는 기존 통계청에서 나오는 자료로 이제 합산을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GRDP 이게 전체 GRDP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예를 들면은 코로나가 터졌을 당시 보시면 그 2분기 보시면은 2분기, 3분기에 거쳐서 그 정부 지출이 크게 늘어난 부분이 보이고요. 이제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저희 연구 그 시기와 맞물려서 그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그 저희 GRDP 자료를 쓸 수 있는 활용처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경제적 충격이 왔을 때 지역별로 어떻게 GRDP 추세가 변하고 또 어떤 차이가 생기고 그리고 또 정부 지출이 늘어나거나 줄어듦에 따라서 지역별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간 지출은 이제 18년 1분기부터 쭉 조사를 했는데요. 한 200조 원 이상, 250조에서 200조 원 사이에서 이제 등락을 하고 있고요. 투자 지출 같은 경우에도 이제 100조 원에서 120조 원 사이에서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 수지에서도 조금 수출 수지는 좀 변동성이 큰 자료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정부 지출도 보시면 20년 3분기에서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저희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혹시 좀 너무 빨리 넘어갔거나 계산 부분에서 명확하지 않았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면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실제 비시카드 사용률이 지역별로 좀 상이할 수도 네,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BC카드를 활용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BC카드가 모든 신용카드사들 중에서 제일 평균적으로 이제 연령이나 성별, 지역별 차이가 제일 없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한 이제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BC카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차이는 있을 수 있겠는데 그게 이제 이 결과물에서 큰 변동을 만들 만큼의 차이는 아닐 거라고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민간 지출이나 투자 지출 부분에 예전에 GRDP에는 어떻게 반영이 됩니까? 그거는 이제 민간 지출, 투자 지출을 반영한다기보다는 기존의 통계청은 제가 알기로는 그 산업 연관표를 가지고 아까 생산 측면에서만 이제 측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민간 지출이나 투자 지출을 포함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네, 지금 저희가 한 거는 요 지출액 중심으로 이제 한 거고요. 그 기존의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는 이 생산을 가지고 생산 부분만을 가지고 이제 GDP를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투자나 이런 부분들은 이쪽 산출액에서 다 잡히기 때문에 이걸 따로 항목을 요걸 가지고 이제 산입을 해서 계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 투자 그 지출 관련해서는 데이터가 굉장히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국가 차원에서는 사실 가장 보기 쉽고 그다음에 활용이 가장 쉬운 방법이 기업 부분에서의 생산 접근법이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GDP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론적으로 다 똑같은 값을 가져야 하니까요. 이렇게 하면 그럼 민간 지출이나 그 투자 지출을 빅데이터 기반으로 실제 이제 카드 사용액이라든지 전력 사용량을 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 실제 정확도 이게 그 기존에 이제 총량 대비해서 이 빅데이터를 사용해서 추정한 값하고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뭐 이런 걸 한번 테스트 해보셨는지? 네, 그거는 저희가 그 GDP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GDP 자료랑 계속 비교를 하면서 이제 추정을 했는데요. 저희가 비교해본 바로는 한 5% 정도의 그 차이는 절대 수치에서 5%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그 이상으로 차이가 크게 나거나 그 차이가 벌어지거나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총 소비를 구할 때요. 지금 실제 이 카드 사용 총액이나 아니면 그 현금 사용 대비 카드 사용 그 비율을 이제 통계청 자료로 갖다가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기본 핵심 자료는 빅데이터지만 어느 정도 통계청에서 공식 발표되는 자료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차이 날 수 없는 그런 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로컬, 그러니까 지역별로도 실제 그 베어리에이션이 그전 5% 이내에서 대부분 맞춰졌습니다. 아니, 지역별로는 표차가 큽니다. 아, 진짜요? 네. 총액만 같이 지역별로는 지금 자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1위는 똑같잖아요. 발산인데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들은 훨씬 적은 걸로 나타나요. 저희 데이터에. 지방이 좀 아까 있었던 보여주시면 그 이유는 이제 저도 첨언을 드리겠지만 나중에 연구하신 거에 대해서 핵심 논리가 민간 지출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BC카드 지출을 하신 거고, 네네. 그죠? 그 맞습니다. 핵심 논리인 거죠. 네. 그다음에 투자 지출 같은 경우에는 설비 투자 총액에 대해서 전력 사용량.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 결과, 그 모형에 대한 결과로서 나타난 거하고 실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GRDP하고 유의성 검토도 있겠지만 과연 이 GRDP하고 카드 사용량, BC카드 사용량, 전력 사용량 이것에 대한 유의성 검토나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다른 팩터도 한번 고려해 보셨는데 유의성이 떨어지더라. 물론 그거를 시스템 다이나믹스로 풀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설명해 주시면 더 이해가 많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성별이나 연령 지역별로는 이제 좀 상대적으로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 그 말씀드렸었던 그 총 금액에서 신용카드 지출이 총 지출에서 신용카드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 이런 것들은 시계열적으로 움직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갑자기 어느 해 확 튄다든지 갑자기 어느 해는 줄어든다든지 하는 변동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고정을 하고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것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이게 어느 정도 고르게 그 BC카드 사용, 예를 들면 BC카드 사용의 분포가 되어 있는지 같은 것들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계속 지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도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이 만든 모델에서는 제일 큰 장점은 이제 시의성이 좋다라는 것이고요. 왜냐면 세 달 정도 만에 이제 그 지역별로 GDP가 그 통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상대적인 정확도는 통계적 방법론도 이용해서 엄밀하게 아직까지는 그 검토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현 단계에서는 그런 시의성이 좋고 그다음에 지역별 차이 같은 것들은 좀 명확하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민간 지출 같은 경우에는 BC카드 사용량으로 확 이게 직관적으로 와닿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설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전력 사용량으로 하기 때문에 이 직관적으로 안 와닿아서. 네, 그게 이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아까 너무 빨리 넘어간 것 같은데 그 전력 사용량을 저희가 그 사용하게 된 계기는 일단 저희 한국전력 데이터가 워낙에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아까 그 설비 투자 총액 같은 그 데이터를 디스애그리게이트 할 때는 사실은 그런 좀 양질의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런 계기가 첫 번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력 사용량이라고 하는 것이 기업에 따라 좌우되는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이제 전력 사용을 가구보다는 기업에서 훨씬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투자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 사용량이 높을 경우에는 그 큰 기업이 있고 큰 기업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그 전력 사용량의 움직임은 그 기업의 투자 총 투자에서 그 해당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그 비중이 높다고 이제 볼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게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거기에 가정이 하나가 필요합니다. 뭐냐면은 그 산업 전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 전체 산업별 그 전기량의 분포가 시공급의 분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이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가정 같은 경우에는 뭐 예상하실 수 있겠지만 그 기업의 이전이라는 것이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거나 특히 이제 규모가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적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도 살짝은 통계적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감안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감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최대한 쉽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표가 GRDP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방식으로 측정하는 그 항목들을 보여주는 건데요. 그 맨 위에 GRDP라는 것이 특정 기간 동안, 1년 동안 지역에서 생산된 총
그 생산의 통액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게 경제 규모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앞에서 생산 방식으로 하느냐, 뭐 소득 방식으로 하느냐, 그게 이제 2번, 3번이고요. 지출 방식에 대해서 통계청에서 뭐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생산 방식을 접목해서 조정한 방식이긴 한데 지출 방식에 들어갈 게 일단은 그 지역, 그러니까 일단 우리나라에서 지역 주민들이 돈을 얼마나 썼는지가 중요합니다. 이게 생산액이 국고 지출이기 때문에 썼는지가 이제 C라고 해서 보여주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특정 지역, 뭐 서울시, 울산 이런 쪽에서 쓴 돈이 다른 지역에서 받는지에 대한 그 지역 간의 이출과 이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출에서 이익을 뺀 순이출을 그 지역에 붙여줘야 한다는 게 있고요. 이동을 안 하는 돈이. 세 번째는 정부 지출. 마지막에 총자본 형성이라는 용어를 그렇게 쓰고 있는데 통계청에서는 이게 지출 측면이기 때문에 저건 이제 민간이 소비자가 지출한 측면은 이제 측정해 주셨으니까 기업이 지출한 것도 있거든요. 기업이 지출한 건 크게 생산을 위해서 지출한 걸 넣게 되는데 만약에 올해 뭐 설비 그 밀링 머신을 한 대 구입하고 있는 기업이 올해 들어서 2대를 늘렸다고 치면은 그 2대 늘리는데 공장도 증설했을 거고 그럼 건설 투자가 들어가고요. 설비를 들어왔으면은 100만 원짜리 설비를 들어왔으면은 설비 투자가 늘어나는데 그게 한 해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 건물 연식이 30년이고 설비 연식은 10년이면은 그걸 다 분할해가지고 올해 걸로만 이제 올해 목만 해서 이제 붙여주는 거거든요. 붙여주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방식이 이제 총자본 형성인 거죠. 그러니까 저 총자본 형성의 의미는 기업이 생산을 위해서 올해 1년 동안 지출한 총 비용을 환산을 한 거예요. 회계적인 기법을 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접근할 때 크게 이제 총자본 형성 부분은 사실 한 20%에서 25%거든요. GRDP에서. 그리고 민간 소비 지출이 거의 50% 60% 되는데 민간 소비 지출에서 저희가 쓴 방식은 보면은 지역 민간 최종 소비 지출은 크게 지역 주민이 지역 내에서 지출한 게 그게 이제 CRR이라고 했는데 Consumption by Resident in the Region이죠. 그 지역 주민이 쓴 거. 여기에다가 타 지역 주민이 지역 내에서 쓴 거. Consumption by Visitor in the Region. 이 두 개를 합치는 게 GDP의 관점, 그러니까 속지주의적 관점이죠. 그 지역에 쓴 돈을 다 합치는 건 CRR과 CVR이다. 이것만 정확히 알아내면은 이게 이제 민간 지출이라는 것이고 지역 주민이 돈을 벌었는데 그걸 다른 지역에 썼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CRO, Consumption by Resident in Other Region. 다른 지역에 쓴 거는 우리 지역 경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 지역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죠. 이 GDP 개념은 똑같지 않아요. 속지주의 개념이고. 그럼 우리가 하는 거는 카드 데이터 방식이기 때문에 CRR과 CVR을 정확히 이제 긁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통계청은 어떻게 하느냐? 민간 최종 소비 지출이라는 걸 써요. 쓰지만 이제 추계 자체가 생산액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거기서 이출이 얼마나 나는가 또 한번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울산에서 현대장치를 만드는데 생산량이 나오면 울산의 지역에 이제 소비가 되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그 생산량 중에 얼마가 다른 지역에 이동됐는지를 또 추적을 해요. 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빼주는 방식인데 이 방식으로 통계청이 지금까지 해왔고 이 방식을 저희 방식하고 2018년도 비교해봤을 때 울산은 그대로지만은 서울, 경기, 인천은 통계청이 너무 과대 추정하고 있더라. 그 이유는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통계청에서 추정한 방식으로는 생산 중심이기 때문에 서울, 경기, 인천이 그 공장들이 밀집해 있지 않습니까? 그 인프라들이, 회사들이. 여기서 소비가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지방에 가서 소비를 하자는 거예요. 서울 사람들이, 수도권, 경기 사람들이 돈을 다 수도권에 쓰는 게 아니고 지방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순위가 확 차이가 나는 거고 특히 이제 인천 같은 경우가 12위로 보였는데 인천이 저희에서는 저희 최하위입니다. 전체 시도 중에서. 그 이유는 인천에서의 그 생산 중심의 어떤 소비 추정이 너무 과대하겠다는 거예요. 또는 이제 이게 2018 한 해이기 때문에 실제 경제 자체가 사실 돈을 쓰는 거는 이제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서울, 경기, 인천 쪽의 소상공인들은 통계청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상황이 안 좋다라고 추정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의 다양한 해석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 방식이고 소비가 일단 그렇고 소비가 거의 반이상이기 때문에 저는 소비만 잡아도 저희 방식이 훨씬 더 우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 총자본 형성은 뭐냐? 저 부분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얘기입니다. 공장에서 공장 하나가 밀링머신 하나 돌렸는데 이제 올해 들어와서 2개로 증설을 했고 그러면서 이 공장을 약간 넓혔죠. 그러면 건설 투자 비용과
설비 투자 비용이 증가하는 건데 이 증가 비용은 총 그 연안에서 건물 연안하고 장비 연안에서 한 해씩만 이제 다시 또 잘라가지고 감가상각까지 해가지고 반영하는 겁니다. 회계장부에서 올리듯이 이렇게 반영해서 실제로 나타나는 결과는 그 밀린 것이 한 개 도는 게 두 개 도는 거거든요. 전력 사용량이 늘어났다는 거죠. 제조업 쪽에서는. 그러면 정보통신 같은 경우도 뭐 전력을 컴퓨터 한 대 돌리는 거 두 대 돌리는 거죠. 그만큼 그러니까 비중의 차이는 있지만 규모와 총자본 형성이 늘어나면은 다른 말로 하면 민간 투자가 늘어나게 되면은 생산을 위한 그만큼 그 업종 내에서는 전력 사용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중만큼을 건설 투자와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의 비중으로 보고 거기에 플러스 뭐 지금 GRTP는 도입하고 있지 않지만 원래는 이제 유엔에서 08년 이후에는 그 08 SN이라고 해서 지식재산 생산물세라고 R&D 비용까지 다 포함시키게 돼 있거든요. GRTP는 아직 좀 못하고 있어요. 전력량 발전이면은 뭐 그게 뭐 지식생산 R&D든 뭐 설비든 뭐 다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일단 간편하게 만능으로 업종별로만 구분한다면 그리고 그 비율을 가지고 시분도 나눠보자는 거예요. 동일 업종의 동일 전력이 어떻게 변했는지 시분 나눠보고 어쨌든 총합은 저희는 한국은행이 추계하는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 총액으로 합을 만들기 때문에 합은 정확합니다. GDP 통계하고 단지 배분 방식에서 광주광역시 몇 퍼센트 주느냐 어떤 업종에서 뭐 제조업에서 또는 뭐 정보통신 또는 뭐 숙박업이나 이런 쪽에서 어떻게 주냐 하나씩 다 나눠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시군구까지. 그래서 시군구 레벨에서의 통계와 연동되는 GRTP 통계를 분기마다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분기마다 그 한국은행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전국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식으로 추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첨언을 드리자면은 기존의 그 GDP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계열적 변화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GRDP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시계열적 추이도 중요하겠지만 이 GRDP를 봄으로써 그 정확히 보고자 하는 패턴은 크로스 섹셔널하는 겁니다. 지역 간의 차이, 지역에 어떻게 그 부가 분포되어 있는지, 그 지역의 경제가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게 이제 주요 관심사라는 그런 큰 개념의 틀을 갖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8페이지에서 1인당 GRDP 비교를 하셔가지고 통계청하고 빅데이터 기반 통계 표를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이 빅데이터 기반 통계로 나온 1인당 GRDP가 지출 계정이거든요. 지출 측면. 네, 지출 측면. 근데 사실은 이제 저희 통계청에서는 1인당 지출은 저희는 나오지 않거든요. 요거는 이제 1인당 GRDP는 생산 측면에서 쓰는 거고,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하실 때 등가성이 안 맞아가지고 그게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거가 이제 한계라고 처음에 이제 전제를 깔고 계속 이제 논의를 진행하셨는데 전제가 일단 안 맞으니까 거기서 깨져버리니까 이게 그 논리적인 연결 관계성이 조금 약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떤 과정을 말씀하시죠? 지금 이제 빅데이터 기반의 그 1인당 그거 하고 그다음에 통계청의 1인당 GRDP하고 이제 차이가 많이 난다. 네. 근데 빅데이터 기반 그 차이 나는 것이 빅데이터 기반 통계가 훨씬 더 정확하다.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네. 이게 더 정확하기 때문에 더 우월하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그렇죠. 이제 우월하다는 게 아니고 이런 이제 측면으로 볼 수도 더 있고. 정확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오차를 어쨌든 간에 이제 더 줄여보자라는 거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차이가 낮다라는 걸 비교하려면 서로 이제 대등한 그 카테고리 안에서 처음 비교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국민계정 체계가 보면 이제 지금 통계청에서는 1인당 GRDP라고 해가지고 생산 측면에서 값을 이제 제시를 해주셨고 빅데이터 기반 통계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출 기반의 그 GRDP를 가지고 비교를 하시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계속 그 빅데이터 기반 통계를 계속 확장을 해가지고 이게 1인당 GRDP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는 이제 그건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지출 측면에서 어쨌든 BC카드라는 걸 지출 측면에서 계속 이제 논의를 진행하고 계시니까 거기를 조금 이제 좀 맞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몇 가지 이제 아까 그 지식 생산망 투자 이제 그걸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그건 이제 저희가 그건 하고는 있습니다. 공표는 하고 있고 참고로.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소득 계정에 관해서는 이제 전혀 이제 언급 안 해주시고 지출에 대해서만 이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소득 계정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생각이 있으신 건지 그걸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오해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는 부분은, 일단 저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이게 훨씬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정확하다 이런 주장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그냥 생산 계정에서 그 통계청에서 한 자료와 저희 그 소득 기반으로 한 지출 기반으로 한 그 데이터의 차이가 이만큼 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이게 아시다시피 GDP라는 것이 어떤 딱 정해져 있는 답이 있는 것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저게 맞을 수도 있는 건데, 이제 최대한 이제 그 진실에 가깝자고 하는 노력이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이제 그 그러니까 내셔널 어카운트라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그 프레임워크가 있잖아요. 네, 근데 최소한 거기에 맞춰가지고는 얘기를 해야지, 이게 1인당 생산하고 1인당 지출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은 그건 뭐 다음 그 뒤에 뭐 대화를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그러니까 뭐 당연히 진실을 서로 다 추구를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드릴 질문은 이제 1인당 GRDP하고 빅데이터 기반 통계하고 개념 체계로 봤을 때 서로 다른 카테고리에 있는데, 그거를 이제 동시에 비교를 하시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 지금 이런 데이터를 뽑았을 때 비교할 수 있는 비교 대상의, 그러니까 기준점이 레퍼런스 포인트 자체가 이제 통계청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기 비교 자료를 넣은 거고요. 그리고 아까 두 번째로 질문하신 분, 소득 계정 말씀하셨죠. 소득 계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이 프로젝트 자체가 지금 빅데이터 기반으로 하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BC카드 데이터와 그다음에 전력 소비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득 계정까지 추정을 하는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검토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GRDP 지출은 이제 지출 시도에서 어느 시도에서도 그 지출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나마 지금 하고 있는 게 소득을 시군고 단위로 이제 네.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지출보다는 소득 괜히 소득 계정에서도 한번 이제 접근하시는 게, 그러니까 지금 어느 시도에서도 하지 않고 어느 국내에서 어느 기관도 하지 않고 지출 계정에 이제 무리하게 들어가시기보다 그냥 소득, 차라리 생산이나 소득 쪽에 더 지금 어느 정도 그 기반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서 좀 더 보완해가지고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사실 소득 같은 예, 저 추가적으로 뭐 설명드리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는 계속 고민을 한 게 있는데, 도대체 GDP는 왜 구하고 GRDP는 왜 구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어를 계속 찾다 1665년까지 갔어요. 전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래서 케인즈는 왜 국민계정 개념을 최초에 제시하고, 왜 우리가 GDP에 뭐 열광을 하고 GRDP를 왜 나눴으며, 이런 거에 대한 근원을 이제 각자 그걸 대답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통계청도 대답이 있어야 되고 저희도 대답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경제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함인데, 그것은
경제 소비 각 주체들의 지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출을 소비자는 시장에서 돈 얼마 쓰느냐가 사실 경제를 순환시키는 가장 큰 요인인 거고, 정부는 적시에 지출을 제대로 잘 하느냐, 뭐 이제 회의 작가에서 강조하는 내용이거든요. 기업들은 자신들의 해당 분야, 산업 이런 쪽에서 또 R&D까지 다 포함해서 지출을 늘리고 있는지 높이고 있는지, 그것이 다음 해 또는 그 다음 해 생산과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지출 사이즈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가장 이 국민계정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 주제 중에 하나라고, 그래서 지출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소득은 뒤에서 이제 발표해 줄 내용이 소득 기반의 기존의 진익에서도 저희 지출 기반을 봤는데, 소득은 그걸 설명하기에는 완전치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득이 많다고 해서 지출 많이 하는 거 아니고요. 하지만 소득이 없는 사람이 지출 많이 한다면 그 나라의 경제는 살아납니다. 그 지역의 경제는 살아납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출에 좀 더 강점을 두고,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지출 관점에서의 데이터 기반으로 어떤 경제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제 뭐 그런 취지가 있었다는 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상당히 그 토론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진행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현업에서 이게 GRDP를 다루셨던 내용은 구체적 표준과 그동안에 쭉 해오던 관행 생산 기반의 GRDP와 어떤 지출 기반의 GRDP를 직접 비교하는 것이 어렵다. 이건 상당히 그건 정확한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것 같은데, 또 우리 이제 이 지금 세종경영자문에서 하고 있는 일들도 보면 새롭게 지출 데이터를 가지고 또 이런 파악을 해보는 것은 우리 또 지역 소득을 또 다른 측면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접근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소득을 파악하는 목적이 국제기준을 준수하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정확하게 생산이 얼마나 이루어졌냐를 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과연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가를 놓고 연구를 해보면서 보다 정확한 소득을 추구하는 방법들을 접근해 나가는 그런 좋은 출발점을 제시하지 않았나, 이 정도 생각을 하고 두 번째 발표로 넘어가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나중에 또 종합해서 한번 좀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발표. 소비 빅데이터를 활용한 실공부 경제자 불평등 측정 방안 발달을 맡은 세종경영자문의 이철승 수석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경제적 불평등과 관련된 연구는 꽤 오래전부터 진행됐었습니다. 특히나 이 분야의 연구의 큰 흐름을 좀 정리를 해보면 큰 메인스트림이 한 두 가지 형태로 연구가 발전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경제적 불평등이 발생됐을 때 이걸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가 이제 큰 연구 주제로 하나가 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경제적 불평등이 발생되는 원인, 불평등의 사이에서 야기되는 원인을 밝혀내는 곳으로 또 연구가 발전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 불평등을 야기시키는 원인을 측정하는 연구는 대부분 그 결과값을 보면 젠더, 성에 의해서 이제 경제적 불평등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교육 수준, 그다음에 민족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종교라는 얘기도 있고, 이렇게 대부분 그 결과값이 수렴이 되는데 반해서 경제적 불평등, 앞서서 말씀드렸던 경제적 불평등을 측정하는 연구 방법론적인 연구의 최종적인 결과물들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진위계수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편차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배율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오늘 좀 발제를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경제적 불평등과 관련돼서 불평등을 야기시킨 원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기보다는 이 경제적 불평등이 발생됐는데 이걸 이제 측정하는 방식에 있어서 기존과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앞서서도 열띠게 이제 쟁점이 나오긴 했는데, 기존에 이제 진위계수라는 것이 결국 이제 소득 기반인데 저희는 소비, 지출 기반으로 진위계수를 한번 점검을 해보면 그것도 또 하나의 우리 사이의 경제적 불평등을 측정하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가정에서부터 출발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을 측정하는 방법은 선행 연구 형태를 좀 보면 이제 두 가지 척도 형태로 좀 나눠서 측정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린 대로 실증적 척도를 사용할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진위계수라든지 분산과 변이계수
타일 기술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관적 척도 형태는 분위 배율이라든지 분위수 배율, 활마 배율 이런 형태로 이 사회적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모델에 대해서 지수에 대해서 검토해 볼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위 개수는 다 알고 계시죠? 로렌츠 복선에 따라서 0에 가까우면 이제 평등하다라고 보고 1에 가까우면 불평등하다라고 보는 대표적인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분산과 변이 개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균을 구하고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봐서 이제 불평등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고요. 이제 분산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균값의 크기가 커지면 전체적인 값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바이어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평균 소득으로 이 분산을 나눠줘서 변이 개수라는 걸 만들어서 더 안정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그다음에 사회적 불평등, 경제적 불평등을 측정하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분위 배율이라든지 분위수 배율을 통해서도 또 측정이 가능합니다. 식분위 배율 예를 들어 측정 대상을 말 그대로 10칸 10등분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하위 10% 분의 10%를 제외한 나머지 90%가 몇 배의 차이가 나느냐. 이게 주관적인 어떤 가치가 들어가서 상대적인 어떤 경제적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이 복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국가에서 이 자국 내에서의 어떤 경제적 불평등을 어떤 지표로 관리하고 있는지 좀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5분위 배율하고 진위 개수를 통해서 사회 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을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위 개수하고 빈곤 위험률을 지표로 통해서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그다음에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빈곤율하고 남녀 간 임금 격차라는 지표를 활용하고 있고요. 독일 역시도 진위 개수하고 남녀 소득 차이 지표를 통해서 경제적 불평등을 측정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제 재미있는 것이 복지 국가도 이제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스위스하고 독일 같은 경우가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대륙형 복지 국가 유형이라고 보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 경제적 불평등의 주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남녀 간의 이 젠더라는 이슈를 보기 때문에 이 불평등 지표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항상 남녀 소득 차이 내지는 임금 격차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핀란드 같은 경우가 이제 복지국가 유형 중에 전형적인 이제 노르딕형 복지국가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회 전반적인 복지를 강조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전 연령대별로 이렇게 지표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앵글로색슨 그 복지국가 유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파이브 아이즈라고 얘기하는 미국이나 영국, 뉴질랜드, 호주 이런 국가들은 이제 시장 경제를 워낙 추정하기 때문에 앞에 보여드렸던 세계 국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그 강도가 세거나 하지는 않고요. 상대적으로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5분위 배수율을 통해서 경제적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앞에 그 다양한 척도하고 선행 국가들, 앞선 국가들이 어떻게 불평등 정도를, 경제적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지를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만의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좀 시도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이 경제적 불평등을 측정할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 진위 계수를 이제 소득 관점이 아닌 앞서서도 한참 쟁점이 됐는데 지출 관점으로 이 진위 계수를 한번 점검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작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진위 계수는 철저하게 소득 관점입니다. 그에 반해서 저희가 이번에 시도해봤던 시뮬레이션 돌렸던 내용은 이제 지출 관점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지출 관점은 앞에 연구자님하고 동일하게 BC카드 데이터를 활용해서 연구를 돌렸고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냐? 기존에 통계청에서 진행했던 소득 관점의 진위 계수는
이제 조사 단위가 가구수다. 그리고 전국 기준으로 진위계수가 나오고 연 단위 자료를 활용하고 있고 이제 Y축이 결국 이제 소득이 되겠고 저희는 이제 인디비주얼하게 가구 안에 이제 개개인별로 지출을 얼마든지 카드 가지고 하기 때문에 추정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전국 단위의 진위계수가 아니라 기초 단위로 진위계수가 추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작성 주기도 이제 카드 데이터가 분기별로 나올 수 있으니까 적어도 한 석 달치의 자료를 가지고 훨씬 더 시의성 있게끔 진위계수를 지출 관점에서 뽑아낼 수 있는 근거가 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소득 데이터가 아니라 소비 데이터를 가지고 진위계수를 구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득 관점이 아니라 지출 관점으로 진위계수를 도출했을 때 어떤 의의가 있느냐, 어떤 의의가 있길래 저희가 기존의 통계청에서 잘하고 있는 소득 관점이 아니라 지출 관점으로 왜 했느냐. 저희는 크게 한 3가지 차원으로 가치가 충분히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그 진위계수는 철저하게 소득 관점이어서 소득 관점이고 또 가구, 조사 단위가 가구다 보니까 가구인 것에 관해서 저희는 지출 관점으로 가구 안에 개개인, 인디비듀얼하게 좀 분석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더 정밀하다라는 부분은 좀 의미를 뒀었고요. 두 번째는 앞서서도 지금 그 발표 위에 좀 쟁점이 붙었던 부분인데요. 이제 소득 자체가 반드시 소득이 높다고 해서 그게 다 지출로 이제 이어지지 않는 부분에 저희는 허점을 보고 우리 지출 개념으로 진위계수를 추출하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진행해 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소득 관점에서 진위계수를 추출하면 앞서서도 이제 지출 관점과 상대 비교를 드렸지만 결국은 그 데이터 사용하는 진위계수를 뽑아내는 데이터가 이제 연말에 어떤 소득 데이터를 바탕으로 1년 전쯤의 자료를 가지고 활용하는 데 관해서 우리 지출 관점의 진위계수를 도출하는 거의 분기별로 석 달 전 자료로 이제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좀 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오히려 좀 강점이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자료를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해서 그 진위계수를 지출 관점으로 돌리는 데 있어서의 개선 방법은 아주 심플합니다. 기존에 다 아시다시피 이 소득 관점의 진위계수 구하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다만 저 Y축이 누적, 이제 소득 관점은 누적 이제 소득 비율일 거고 저희는 이제 누적 소비 비율이라는 그 차이 외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해서 전국의 22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고요. 크게 이 순서가 저기 전라북도 전주시가 1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등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0에 가까우니까 제 경제적 불평등 정도가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표가 크게 세 승표인데 229개의 지자체니까 1등이 전주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장표 보시면 제주시, 서귀포시,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북도 군위가 가장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여기 229개 기초자치단체가 시군구가 다 레벨이 다르고 또 수준이 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 직관적으로 비교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편적 상식 수준에서 딱 직관적으로 구분이 가능할 수 있게끔 서울의 25개구를 한번 이렇게 박스 처리를 해봤습니다. 서울시 25개구만. 그래서 보시면 경제적 불평등 정도가 제일 낮은 데가 관악구가 나왔습니다. 관악구, 금천구, 중랑구, 강북구. 좀 표현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서울 25개 구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약간 서민이 사는 동네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쪽이 불평등 정도, 소비 관점에서는 적다라고 보여졌고요. 그 다음에 이 중간장표, 한 중간 정도가 마용성까지는 아니어도 마포구, 성동구, 중구, 종로구 정도, 한 중위권 정도의 지자체들이 분포를 했고요. 마지막 장표 보면 1등은 강남구입니다. 제일 불평 정도가 심한 데가 강남구, 용산구, 서초구에서 그냥 상식 수준으로 우리 보편적 상식 수준에서 가장 부촌이라고 할 수 있는 동네가 소비 관점으로 봤을 때 불평등 정도가 가장 심하다. 이 정도 결론을 도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방송 때는 내용이긴 한데요. 앞에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저희가 왜 기존의 소득 관점의 진위 계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소비 관점의 진위 계수를 도출하는 작업을 했느냐. 저희는 이 세 가지의 의미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작업을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뭐 토론은 어떻게 또 앞서처럼 자연스럽게 진행하실까요? 아니면 앉아서 네네 앉아서 그리고 우선 우리 지정 토론자가 있으시니까 혹시 지정 토론자들부터 먼저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하시고 자연스럽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션이 40분까지니까 한 대략 28분 정도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누가 있겠습니까? 앞서 발표하고 이번 발표하고 굉장히 진짜 전략적으로 딱 끝냈잖아요. 안 되는 부분을 딱 이렇게 포인트 잡고 거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민감하고 다른 느낌 지금 소비 진입 개수는 저희가 이제 안 하고 있죠. 특히 시공부 단위는 안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조사 통계로 하는 거고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빅데이터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올해 제가 그 ICW라고 해서 소득 소비 자산 그 보도자료를 올해 이제 공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진위계수하고 이제 소득하고 자산 쪽의 불평등 정도를 이제 발표를 할 예정으로 지금 계획 작업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소비를 저도 이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신다면은 이제 많이 보완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승인하고 여부하고 상관없이 이제 근데 제가 이제 소비 그 진위 개수를 왜 안 하냐?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조사 통계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건데, 그럼 왜 조사 통계에서 안 하냐? 일단은 데이터가 저희가 이제 확보를 이제 데이터가 있긴 한데 그거를 이제 사용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위험성이 너무 크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지금 빅데이터를 하신다고 했을 때 그 데이터 문제가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그 신뢰도 때문에 데이터를 사용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빅데이터는 그것보다 더 신뢰가 있다라는 그 담보가 어떤 식으로 이제 그게 되는 건지 그거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여튼 그 소비 진위 개수를 작성을 안 하는 거는 결국 데이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그 말씀하신 것처럼 가구 단위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가구 단위 비교 방식 14페이지에서 경제적 불균형 격차를 반영할 수 없어서 개인 단위 비교가 필요한 요 말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저희가 이제 가구 단위는 이제 균등화 가구 소득이라고 해서 따로 지표가 나가는 게 있는데 이제 그거 가지고 완전히 그 가구하고 개인 그 소비하고 완전히 그 매치는 되지는 않고 있지만 그 이제 보완적으로 이제 균등한 소득 소비라는 지표를 발표를 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빅데이터 가지고 이거 1인당 그 정확하게 표현이 되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위험성이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아까 얘기했을 상대 표준 오차를 아까 12값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그 표본을 가지고 조사 통계를 저희가 이제 기초 통계 조사 통계인데 그 표본이 있습니다. 그 표본을 가지고 이제 모집단을 추정을 하는 건데 그 표본 개수가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 그 허용할 수 있는 그 변수, 그 편차 범위 내에 들어오는데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뭐 예산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제약 조건 때문에 시군구 단위로 이제 애초에 설계를 할 때 조사 설계를 할 때 시군구 단위로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전국 단위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표본 개수에서 좀 많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표본 개수하고 그 표본 시급값은 서로 이제 반비례 관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표본 개수가 적으니까 그 허용할 수 있는 오차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결국 소비에 관해서는 저희가 그 데이터에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작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크기 때문에 표본 오차 때문에 못 하시는 말씀이죠? 저 허용할 수 있는 그 표본 오차가 이제 뭐 3% 되는데 그게 다르기 때문에 네, 제가 뭐 답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 그 주무관님께서 질문 주시고 답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답이 그대로 또 다 있는 것 같아서 그때 그 답보다는 결국은 빅데이터 활용해서 빅데이터가 뭐 맞는 키는 아닌 건 저희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지만 그 활용을 통해서 발생될 수 있는 어떤 단점, 한계보다는 저희 지금 마지막 장에 되어 있지만 저런 장점들로 조금 더 이런 정보에 대한 수요들이 사실 현장에 날아오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분 쪽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서 저런 의미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충분히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를 그런 차원에서 진행을 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도 좀 들으면서 생각났던 건데 이건 그 한번 참고를 좀 해볼 부분이 뭐냐면 그 지출이라는 게 이제 소비와 지출을 봤을 때 지출 측면은 우리 사회심리적 요인이 많이 작용이 되거든요. 나와 어떤 소비의 중거 집단이 되는 사람들이 어떤 소비 패턴을 보이느냐가 사실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걸 제가 그 경험적으로 많이 느끼고 특히 아까 강남이 굉장히 그 지출의 진입교수 높은 것들은 그런 요인과 관계가 깊을 것 같아요. 이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올라가니까 지출이 커져요. 그럼 예를 들면 저도 이제 강남에서 16년 살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남이 똑같은 강남이 아니다. 아이들끼리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들어봤더니 강남도 지역을 나눠가지고 애들끼리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고등학생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고 그러니까 해외여행을 가도 프리미엄 여행을 가는 사람과 일반 여행을 가는 사람과 못 가는 사람. 예를 들면은 그 다음에 근데 딱 보니까요. 그 사는 지역의 아파트값하고 비례를 해요. 그 다음에 외제차를 타느냐 안 타느냐인데 외제차도 몇 년 만에 바꾸고 어떤 취향에 따라서 바꾸는 집이 있고 아니면은 그냥 외제차를 구입하는 게 있고 이게 다시 사회심리적 요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소득 수준은 비슷하다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주변 사람들이 어떤 정도 이 정도는 해야 된다 라는 것 때문에 영향을 그러니까 소득 우리가 이제 지출은 그런 측면이 상당히 많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이 반영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불평등을 측정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여기에 있는 불평등도 그 자체는 사람들이 뭐랄까 왜 지출을 하느냐 과시적 소비라든가 아니면 사회심리적 압박에 의한 소비라든가 원치 않는 소비라든가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것들이 꼭 어떤 의미를 갖느냐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지역별로 소득이 불평등하다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셨는데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데 좀 궁금합니다. 일단 교수님 말씀 주신 대로 소비를 하더라도 이 상황에 따른 부분을 저희가 반영하지는 못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지출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시뮬레이션을 보내는 분명히 맞고요. 교수님 말씀대로 향후 이제 저희가 퍼더 스터디를 한다면 저는 말씀 주신 대로 소비도 다 같은 소비가 아니고 압박적인 소비도 있을 수 있고 가시적인 소비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상황별로 어떤 소비 패턴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어떻게 이 지출 데이터에 반영해야 될지는 사실 지금 답이 떠오르지는 않지만 충분히 고려를 해야 조금 더 정밀성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도 지금 그렇습니다. 질문이라는 부분은 기존에 이제 진위계수라고 했을 때는 소득에 근거한 불평등 지수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랑 지금 분석하신 지출에 기반한 불평등 정도를 파악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디멘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이런 정보를 이제 저는 최근에 이제 지자체의 지자체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을 고도화한다라고 할 때 저런 데이터가 주어진다라고 하면은 어떤 측면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되는데 사실은 두 가지 측면의 데이터를 다 제공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저게 진위계수일까에 대한 퀘스천도 있어요. 이름을 다르게 만드셔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봐서 소득의 불평등이 높은데 지출의 불평등이 낮다라든가
또는 반대의 경우가 발생했을 때 이거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사실 좀 되어져야 된다고 보여지고, 그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하위로 내려가서 이런 소득 불평등이 굉장히 높은 지출 불평등이 높은 강남구 같은 경우에 과연 어떠한 항목에서 불평등이 가장 높은 거냐. 예를 들어 교육일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뭐 아파트일 수 있고, 또는 그런 과시욕에 해당하는 그런 소비 패턴에 해당하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정책적으로 활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교육의 소비에 따른 불평등이 높아졌다라고 했을 때는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교육 정책에 반영한다라든가, 이렇게 조금 더 세부화되어져야지만 좀 더 그 어떤 국가 정책이라든지 또는 어떤 행정 서비스에서 활용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것도 좀 말씀 들으면 생각나는데, 네. 아까 보니까 불평도 제일 높은 데가 의성하고 구리거든요. 네. 그 지역이 제가 알기로 인구 감소가 가장 급격하게 진행되는 지역이죠. 그래 아마 그런 팩터들이 분명히 어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좀 분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또 다른 분들 지정 토론제 지금 네. 사실은 제가 좀 논의드리고 싶은 사항을 박연지 대표사님이 말씀해 주셔서 이제 각자 이제 토론해 주신 분들이 그 전문 분야가 있으신데 전문 분야에 맞게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전략적 활용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모델이 굉장히 신선한 모델이고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그러면 활용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텐데, 과연 이거를 사업화한다고 그러면, 사업화 개념은 결국은 지자체에서 이 모델을 갖고 활용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전략적으로 라는 것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대표이사님이 딱 말씀해 주셔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산식 자체가 누적 소비율 개선하고 누적 소비 금액 계산으로 누적 소비 금액으로 전체 계산하다 보니까 이거를 세분화 시키면 더 이제 그 교육이든 복지든 이렇게 분석이 가능할 텐데, 이게 전체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시사점이 뭐가 나올지가 예측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경제적 불평등에 대해서 어느 지역이 경제적으로 불평등하다, 더 평등하다, 뭐 이런 어떤 수준 차이를 볼 수 있겠지만, 수준에서 더 들어가서 그럼 지자체에서 정책적으로 이 모델을 활용한다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어떤 그 정책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를 더 의미가 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충분히 센터장님 주신 말씀에 100% 동감하고요. 그래서 이 연구가 단순히 연구하고 끝나는 개념이 아니라 뭔가 활용도가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 작업하면서 결국 활용도를 모색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우리 대표님하고 센터장님이 말씀 주신 부분들은 사실 고려를 안 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까지 연구된 부분은 저 정도여가지고 일단 어느 정도 좀 발표드리고, 사전에는 조금 더 주신 의견들 반영을 해서 구분을 해서 의미 있게 한번 작업을 추가적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모델이에요. 혹시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첫 번째 세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새로운 그 소비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소득을 바라보고 불평등을 바라보고, 이것이 정책 차원에서 어떻게 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참 우리 그 여러 가지 흥미를 많이 자극하는 좋은 주제고 연구가 되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또 이런 것들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오늘 좋은 토론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발표자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세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